다시 한번 추미애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전시 개혁을 꿈꾸었다.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 가장 먼저 오늘의 콘서트의 주인공이신 구승찬 의원님께 아까 이제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 제보자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책을 쓸 수 없었다. 그 제보자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선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을 쓰게 되신 계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예.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말 이 선출된 권력자에 의해서 국가안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사례를 통해서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구나, 평시 작전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연합사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유엔사 정전관리 체계가 무너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미 동맹이 와해되는 그런 어느 국가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하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한테, 독자들한테 어떻게 이런 게 전달이 되고 교훈을 남겨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무너진 지휘 체계를 어떻게 복원해낼 것인가, 결국은 책을 통해서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질러도 이거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같이 들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보자들의 용기, 이거를 그냥 찰나의 어떤 이벤트로 남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영원히 후배 군인들한테 읽혀지고, 그리고 또 국민이 선출한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이걸 또 읽고, 그러면서 안보 체계가, 안보 시스템이 어떻게 관리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교훈을 위력함 하나 남겨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글을 쓰게 되고요. 이규정 선임비서관이 너무 고생했습니다. 여기 재수씨도 와 계신데 너무 고생했고 저한테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쓰라린 이 책을 내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재수씨가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규정 비서관이나 저는 김종대 의원님을 보자 했었습니다. 여기 와 계시지만 몸이 안 좋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데 우리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빨리 쾌차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큰 힘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크에 사실 너무 귀한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셔서 정말 든든한데요. 얼마 전에 민주당의 복당을 알려오셨고, 이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또 불법 증거 수집으로 인해서 3년간 정말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오시다가 얼마 전에 민주당의 우리 지지자분들에게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의 말씀도 전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비상개혁이 선포될 때 가장 위험하고 무력한 존재는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직전에 정치인들이 전부 대전연구소부터 전부 총살시켰습니다. 감옥에 딱 있는 순간 도망갈 데도 없기 때문에 바로 영역에 들어가서 물속에 무기력을 될 수 있는 호사원 수첩에서도 수고 대상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승찬 의원님, 우리 추미애 대표님 그만 노력해 주셔서 탄핵소추 5년 전 맨날 너무 기뻤고, 제가
2025년 1월 8일 날 공소를 접했는데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 결정 날 때까지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면 정말 교도소 벽에 머리를 먹고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절박한 피만한 심정이었는데 그나마 8대 0으로 8대 0을 보니까 하고 오고 안 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이 보호서 우리나라 맞습니다. 제가 이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북 전단 발송 금지법을 제가 대표본에서 통과시켰어요.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이 사태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번 이 책을 보고 나니까 모골이 송연합니다. 이걸 정말 잘 통하기 위해서 이걸 사전에 공부하시고 정리를 잘해보고 제가 라이트 타임, 라이트 퍼슨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구승찬, 김경주, 박찬호 세 사람이 이번에 이런 마음에 큰 역할을 하셨고 우리 추미애 대표님께서 지난번 탄핵 때 조현천, 김우상 국가를 사전 경고함으로써 이 그때 사실상 박근혜 탄핵 때의 그런 내란 행위를 사전에 방지시킨 일등 공로자입니다. 우리 추미애 대표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표님께서 국민하고 김민사와 관련해서 이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면 그걸 검찰과 연계한다는 의혹을 정확히 밝히셨는데 저도 그 제보를 받았거든요. 이 정도 특검이 다 이 윤석열 검찰은 하게된 검사들이 현지 뭐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원 수첩도 분명히 나는 조현천 개헌 문건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못 찾아내는지 안 찾아내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공수학당 지기현 판사가 그 조사원이 뇌피셜로 쓴 수첩이라고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뇌피셜로 그렇게 쓸 수가 있냐고 구체적 실행 계획이 다 됩니다. 저는 제2의 조현천 문건이 분명히 어디 내장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추가 특검에서 찾아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일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얼마 전에는 산업개혁 3법 통과시키셨고 국민투표법도 그렇고요. 개헌을 위한 여러 가지 법, 입법을 위해서 공설주야 뛰고 계십니다. 추미애 위원장님께는 이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국방위에서 구승찬 의원님하고 같이 이 국방위를 하셨잖아요. 이 국방위에서의 국방위원으로서 구승찬 의원님의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갑자기 신원식 장관에서 김용현 장관으로 바꾸죠. 그때 딱 눈치를 채고 재빨리 간파를 하고 공기를 잡으신 분이 우리 구승찬 간사예요. 이미 이른바 중앙고 라인으로 이 경험을 준비하려는 그런 그 꼼수를 간파를 해낸 거죠.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오자마자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거세게 몰아붙이고 꾸짖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고요. 실제 내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에서는 발빠르게 제가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저는 직접 단장을 맡았고 제가 이 분야에 잘 모르지만 실제 제가 이 내란은 어떤 언론도 이미 고개 숙였어요. 저는 검언 유착을 통해서 쿠데타를 겪은 사람이잖아요. 검찰 쿠데타 그러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 이외에는 잘 모르는 거죠. 언론은 이미 검언 일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속에서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냥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진상조사를 민주당에서 하지 않는다면 언론이 취재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 여기에 투입돼야 되겠다라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분이 구승찬 간사, 구승찬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빨리 소화를 해내고 연관된 다른 후속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되겠다. 맥을 짚어낼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군 내부는 아까 그런 부담을 안는 거예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기밀을 국가 기밀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조직 내에서 배척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형사처벌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르게 역정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군 내에 오랫동안 그 뿌리 깊은 뭐 갈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때가 왔다라고 하고 다른 역정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려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하면서 이 싸워내는 그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또 사법 피해자를 감수를 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부승찬 국회의원이 어떤 정의로운 눈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네,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본다, 잘 파악한다, 잘 가려낸다 하는 것은 이미 정의감이 장착이 돼 있어야지만 가려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진상조사하는데 부승찬이다. 1순위로 꼽았고요. 또 그 후에 우리가 특위를 가동하고 난 뒤 국정조사를 제안을 했는데 또 국정조사에 꼭 필요한 위원이 또 부승찬이다.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활약을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외환 유치를 밝히는데 큰 기폭제가 됐고 또 후반부에는 외환 유치죄를 밝히기 위한 그 진상조사단이 따로 꾸려졌는데 이 진상조사단의 두 가지 활동을 다 하신 거예요. 내란, 외환 다. 그래서 이번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특검을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이 우리 부승찬 의원이다. 저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내란 진상조사단을 가장 먼저 꾸리신 당점이시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12.3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너무 긴 시간 동안 힘든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알려지는 이 진실들이 더 충격적이어서 지금 밤을 지새웠던 그런 날들이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양 무인기 사건인데 2024년 10월에 있었던 작전이고요. 근데 이게 12.3 개혁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상을 저자이신 부승찬 의원님께 자세히 한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말 여기 우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송영길 대표님이 기라성 같은 분들 모시고 초선 의원이 가운데 앉아서 하는 게 이제 식은땀이 자꾸 나요. 이제 저도 약한 구석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말씀드리자면 국방위를 같이 하면서 이게 육선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을 결석을 안 하세요. 그리고 너무 매섭게 몰아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니 다선 의원이 좀 작작 좀 하라. 막 이런 비판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내란 과정에서 단독들을 보시면 아파첼리 뭐 비행이라든지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단독들을 보면 가장 우리 추미애 의원님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인터뷰도 가장 많고요. 이제 내란을 겪으면서 상당히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 그리고 방첩사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뭐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뭐 이런 게 전부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이제 단독으로 내시고 뭐 이런 이게 사실은 그냥 눈앞에 뭐가 딱 닥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눈앞에 딱 제보가 들어온다 혹은 뭐 이거를 캐치해서
깊숙이 판다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과정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 책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정말 어려운 책이고 사실은 이게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뭐 북콘서트를 하거나 출판기념회를 하면 자신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제 뭔가 이게 약간 욕심 같은 게 있었어요. 욕심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6월에 이제 개업을 감지합니다. 24년 6월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두려웠어요. 사실은 우리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 때문에 이게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개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냥 그때는 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지르자 해서 SNS에다가 개혁 예측 글을 올립니다. 6월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8월 말인데 제가 6월에 예측 글을 올리고 9월 10일 날 개업 이제 한 3개월 전인 9월 10일 날 명확히 기억하거든요. 그럼 개업을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냐 해서 이제 방첩사 기무사령부죠. 지금은 뭐 과거에는 이제 보안사 방첩사의 발목을 잡으면 되겠다 해서 이제 방첩사법을 제정 발의합니다. 그게 9월 10일입니다. 이거 뭔가 이 방첩사의 발목만 잡으면 여인형의 발목만 잡으면 개혁은 불가능하겠다. 그때 법이 통과됐으면 개혁도 안 일어나고 윤석열 그 무도한 정권이 또 퇴진도 안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9월 10일 날 이제 방첩사법을 통해서 방첩사가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게끔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보좌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9월 10일 날 방첩사법을 발의했는데 제가 법안 소위 위원장이니까 또 소위회까지 참석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경호처 그때 당시에는 김용현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 다음에 한기호, 임종득, 유용원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소위 과정, 논의 과정에서. 그래서 결국 그게 법이 소위를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러고 나서 딱 3개월 있다가 계엄이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좌우지간 이 책은 다시는 이런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보자들 여기 나오는 제보자들이 보면 어린 장교들이에요. 그리고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날렸던 부사관들, 그 다음에 ADD라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윤석열의 그 경로를 듣고 무인기를 속된 말로 야매로 100대를 구입했던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은 엄청나게 혼이 났던 그런 분들, 이 사람들의 이제 제보, 이 사람들의 용기, 이게 사실은 말이 쉽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불법, 위법, 부당한 거에는 맞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의미에서 대의점에서 예. 개헌의 정황을 발견하신 게 그러면 2024년 6월이면 이 내란재판 1심에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개헌 우의한 게 12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이틀 전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봐야 하는 이 책을 좀 이 재판장 읽었으면 그렇게 판결 내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님 원래 외교통일위원장 지내셨고 외교안보의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은 무인기까지 보내고 당시에 보면 아파치 헬기나 아니면 보물풍선, 원점 타격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전까지도 불사해서 계엄의 명분을 만들겠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이게 만약에 평양 무인기 작전이 성공해서 내전이 일어났다면 정말 큰일이 나겠죠. 어떤 영향을
되셨을까요? 글쎄 우리가 오늘 가는 게 북한이 왜 이렇게 조용히 대응을 침착하게 했을까? 우리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 공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미국이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쪽에서도 러시아나 정보가 있지 않았습니다. 적대적 국가는 오히려 북한이 차단벽을 설치하고 북침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러시아 진노베프 대사를 만났더니 진노베프 대사는 러시아의 주장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협력 관계, 사실상 동맹 관계가 북한으로 하여금 안보에 대한 불안이 해소돼서 좀 더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남쪽의 도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러시아에서 받았거든요. 그런 거 자기들 입장에서 변론하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이제 우리나라 언론은 크루스크에 우리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남쪽 반응에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 우크라이나 파병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 측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오히려 안보에 대한 초조함,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이런 것을 좀 유머지 그리고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줬다. 이런 자기들 입장을 변론하는 것이라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이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것이고 아마 내부의 이러한 정보를 파악했던 것이고 만약에 지난번 연평도 본격 도발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참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차피 개혁을 합법화시키면서 그래서 아무튼 그 노사모 수첩을 보이면 뭐 김정은 휴게소 핵시설부터 공격을 해서 참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든 도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보면 정말 모골이 소멸합니다. 이 민족의 운명을 이 화약고에서 불장난하는 애 같은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국가원수로 우리가 국군 통수관자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는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것도 무슨 국가 안보 지금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 마누라 불법적 행위가 밝혀진다고 그거 덮으려고 지금 무슨 아스팔트 우익 논리를 차용한 거잖아요. 진짜 우익도 아니라 이거 완전히 범죄자 그냥 크리미널 패밀리가 지그들 그거 숙이려고 그냥 어디 아스팔트 이런 전광훈하고 차용했다가 무슨 국가 안보를 위해서 좌익세력 집계라는 그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것조차도 나는 가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런 것을 특검이 밝히고 이 사법부가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이 지기현이라는 이 동숭학당 판사는 이거 정말 황당한 판사인데 이런 자가 어떻게 판사인지 정말 저는 그때 문상사가 나왔을 때 바로 탄핵 소추시켰어야 될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노상원의 그 수첩을 이렇게 평가하고 우발적 행위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런 책을 아니 특검도 공소유지를 어떻게 했는지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저런 멍청한 인간한테 내란 사태를 했느냐. 5,200만 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본 사실을 그 증거 조사한다고 1년 동안 공수박당을 하다가 이런 판결을 하는 이 지경을 보면 치욕스러운 생각이고 다행히 이제 황수심 재판부가 저의 무죄 판결을 했던 윤성식 부장판사님이 지금 모든 항소심 재판부입니다. 그분 상당히 뛰어난 분이더라고요. 신뢰를 하고 최소한 공소유지를 해서 제대로 이 판결 이유가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맞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항소심이었잖아요. 네, 이번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사형적 구형에서는 청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란 특검에서요, 이 책 돌아오지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이 책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본인들이 요거 참고해서 공소장을 작성을 했고요. 요건 좀 칭찬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잘하고 하셔도 돼요, 이거는. 네. 특검에서 이 책을 참조해서 공소장을 작성했다. 어떤 내용들이 참고가 된 걸까요? 사실 특검이 이 평양 무인기 그리고 이제 외환 유치 그다음에 일반 이적 물론 지금 현행법상에는 외환 유치로는 이제 법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반 이적으로 이제 우리의
이제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상대국의 이제 군사상의 이익을 공여한 죄를 물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외환 유치로는 처벌할 수 없었고, 그리고 특검 자체가 너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외한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고 이런 걸 일체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의원실하고 소통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의원실에서 이제 제보자들을 연결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특검에서 30불 이 책 30불을 또 구매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특검에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 이적죄로 기소하는 선에서 끝났지만 그 평양 무인기를 북한에 이제 한 20여 차례 20대 정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은폐 조작했던 이런 것들은 전혀 드러난 게 없거든요. 수사에서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를 이제 우리가 보낸 게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서류상에 무인기를 날려서 유실된 걸로, 이제 손망실된 걸로 보고서를 가짜로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국방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양 무인기 사태는 V의 지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평양 무인기 TF가 꾸려져서 여기서 논의되고 윤석열인지 국가안보실인지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획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특검에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기획자들이 전부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임무수행부대의 사령관만 처벌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거를 숨기고 왜곡시키고 이런 과정,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하달 리는 없잖아요. 안보실을 통하죠, 정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안보실에서는 누가, 이거를 드론사, 합참에서는 또 누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라인이. 그러니까 이제 애꿎은 드론사 거기 이제 장병들만 이렇게 조사를 받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과 드론사로 이어지는 그 임무 지시 라인, 이게 아마 2차 특검에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그러면 분명 안보실, 국가안보실에 관여했을 거고, 합참에서도 누군가가 관여했을 거고, 이게 또 드론사로 연결됐을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중간에 숨어 있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특검에 사진 출두를 보세요. 안 봤어요, 특검에서?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출두에서 지수를 했잖아요.